네, 정부가 이번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네.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27개 동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그 단지에 청약이 쏠리거나 청약 시장이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분양가 상한제, 요즘은 분상제라고 또 얘기하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 택지는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민간 택지라 하면은 주로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죠. 근데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정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를 정할 때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자,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시행자라고 하는데 그 뭐 조합원이잖아요.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입니다, 조합. 근데 이 이익은 줄고 결국은 이제 청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잉여가 더 커지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로또 중에 로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분양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낮아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전매 기간이 너무 길고 네. 세 번째로는 의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아, 몇 년이죠? 이게 지금 아직은 법제는 안 됐는데 최근에 한 2년에서 5년 정도. 이번에 저 어원이법 올린 거는 5년이에요. 이 공공택지가 5년이거든요. 5년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은 청약이 미달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집행도로 보면은 시장에 좀 양극화, 말씀하신 양극화는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기는 언젠가요? 이면 이제 시기는 이미 뭐 하고 있죠. 아,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데 분양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역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됐잖아요. 27개 동. 예, 그러니까 주로 강남 4개구, 그다음에 요새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포, 용산, 예, 성동구. 성동구. 그다음에 여의도. 요 정도가 이제 지금 27개 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적용되는 단지를 보니까 한 87개 단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지역은 서초구 잠원동이 좀 많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미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주로 이제 조합원들 간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더 낼 거냐 아니면 돌려받을 거냐 하는 계산 절차라고 보시면 돼. 주로 철거할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받은 재개발 재건축은 내년 4월 말까지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구청에 신청하면은 예? 구청에 신청합니다.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종전처럼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그러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5월 넘어서야 상한제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다. 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유예기간을 6개월 뒀거든요. 네. 6개월이 끝나는 게 내년 그러니까 2020년 4월입니다. 4월 말. 4월 말. 네, 그러니까 5월부터 아마 일반 분양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청약 그 점수가 높은 분들, 네. 청약 고점자들은 이제 유리하잖아요. 청약 받기가. 그러니까 50점에서 70점대 사이에 계신 분들. 분양가 상한제 물량을 그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상한제 아파트는 강남권 같은 핵심 지역들은 84점이 만점이거든요. 지금 청약가 한 70점은 넘어야 된다. 70점. 예, 거의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고요. 주변에 없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 50점대더라고요. 예, 많아봐야 50점이고 굉장히 인내력이 강하신 분들이고 이게 그 초심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들이 보통 당첨이 되는데 지금 70점이 어느 정도냐면요. 4인 가족이 네. 15년 동안 무주택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총 만들 수 있는 만점이 69점입니다. 4인 가족이 자기가 발부둥 쳐서 만들 수 있는 게 69점이에요. 네. 7점 넘어간다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을 또 모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당첨 기회가 있을 거다. 아마 제 생각에 강북도 60
60점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분양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올 거냐면은 올 연말부터 내년 2020년 말까지 한 2만 한 6천 가구 정도? 아, 2만 6천. 예, 예. 정확한 2만 7천 가구 정도 되겠네요. 한 2만 7천 가구 정도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87개 단지의 총수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마 분양 물량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아, 먼저 이 현지인들이 조합원께 있으니까, 많으니까. 조합원께 있으니까. 조합원께 많으니까 아마 그 정도는 지금 통계는 뭐 2만 7천 가구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게 당첨돼도 문제인 게 요즘 이제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네. 네. 자금 조달 계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건데요. 서울에서는 아마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계약 후 10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그러면 계약 후 10년이니까 입주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7년 정도는 대팔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고가주택은 다 어차피 10년을 갖고 있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년 정도 갖고 있어야 양도세 부담이 덜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전매 제한 10년은 그렇게 큰 변수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고가주택들은 분양받은 분들은 한 7, 8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팔고 싶어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의무거지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의무거지 요건이 당초에 한 2, 3년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5년의 어원입법이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입주하고 나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입주하고 7년 안에 내가 그러면 막판에 네. 뭐 5년째에 내가 아니 6년째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한 6년째 정도에 내가 그때 가서 2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2년 됐든 3년이 됐든 뭐 살면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의무구제 요건은 입주하는 것과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중이 아니라 중간이나 시작점에서 아니 근데 들어가는 어차피 지금 고가주택들은 2년 다 살아야 돼요. 양도세를 줄이려면은. 지금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의무구제 요건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 시작 90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사하셔야 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보통 아파트 분양 받으시면은 그 잔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세 나서 네, 그랬죠. 잔금 치르고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전세 임대 후 입주 전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보통 요새 아파트 담보대출이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데는 40%잖아요. 서울은 40%란 말이에요. 40%인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세값은 40%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입주 때 못해도 아마 60에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 받아서 이거를 잠시 잔금 치르고 일단은 자금에 대한 일정한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은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시공사 이제 보증으로 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적어도 들어갈 때 돈을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한제 당첨자에 대해서는 아마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금 3억 원이 넘으면은 분양을 받든 집을 사든 다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할 가능성이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당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 계획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이들이 네. 자꾸 있는 자들을 위한 부를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돼가는 듯한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금 부자들의 어떤 뭐 재산 불리기용으로 상한제가 뭐 악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은 줄 세우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줄 거냐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총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에서는 뭐 그런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근데 돈 얼마 안 되는데 아니 대출도 안 해줘. 나중에 또 들어가서 또 전세 놀라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줘.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 분양가가 지금보다는 한 정부에서 말하기에는 5에서 한 10% 정도 낮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시세로 보면은 거의 아마 절반값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낮은 가격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극단적인 사례로 보면은 거의 반가 아파트인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로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또 같은 그런 큰 혜택을 주는데 과연 이제 이런 규제 부분들을 폐지하라는 부분들은 논의를 해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은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 네. 요 정도만 하고 저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편드는 쪽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은 이게 굉장히 양쪽 면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경제는 양면이에요. 한쪽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 그럼 이제 청약가점이 이제 3, 40점대로 낮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비상한제 지역을 노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서울도 지금 상한제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분양가가 지금도 싸니까 청약 경쟁률이 뭐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높죠. 어떻게 할래? 이 부분에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3, 40점대는 사실상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보면. 50점대도 뭐 거의 떨어지더만요. 50점대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롱 있는 통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수도권 쪽으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서울이 뭐, 아니라 예, 뭐 해당 지역에 다만 이제 공급이 많은지 또 출퇴근할 수 있는지 또 주변 시세보다 뭐 비싸지는 않는지 그런 걸 따져야 돼요. 그건 기본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새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위 따짐없이 청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없는 지역 아닌가요? 이런 데는? 그 조금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제 무순위 청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줍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줍고 또 준다 그래서 줍줍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 취소분 재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줍줍은 말 그대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뭐 집이 있든 통장이 있든 없든 다 구분 없이 그냥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청약할 수 있는 거고. 네. 계약 취소분 재분양은 이 계약이 됐다가 취소당한 거잖아요. 네. 뭔가 부적격으로 취소된 거니까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줍줍하고 유사한데 본인하고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새 그 저 아파트 투유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네. 이게 다 이 소개가 돼 있어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몰리다 보면 그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전부 이 반사 이익을 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은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보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거보다 지금 5에서 한 10% 정도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5에서 10% 정도 이익이 주는 거 손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청약자들한테 이전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지금 상한제 한다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는 더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오히려 저금리,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신호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은 하나의 변수로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복잡계라고 하시죠. 서로 피드백하는 어떤 그런 복잡계라든지 다차원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재건축 아파트는 진짜 빠졌어야 되지. 네. 모르잖아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를 가격을 결정한 요소가 상한제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많이 있죠. 금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불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약세를 뜰 수 있다. 그죠? 그건 맞죠? 맞는데 그럼 신축 아파트가 그러면은 반사익을 누릴 거냐? 그렇잖아요. 타격을 안 받으니까. 물론 이제 뭐 제가 서울 지역은 2020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걸 바라보면은 또 총선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확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마 아파트는 강세보다는 그냥 보합세나 강보합세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아, 이미 지금.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큰 폭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요새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정보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예. 손흥민을 그렇게 표현하대요. 그러니까 모바일 스트라이커. 예, 모바일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기동력 있는 공격수라는 거죠. 모바일 스트라이커가. 손흥민 선수가 시속 33km 정도 달린대요. 그것처럼 지금 빠르게 정보 전달이 되고 있다. 왜? 이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시장 흐름하고 지금 시장 흐름이 확실히 달라진 게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장 안에서 같이 흥분하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이 옛날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었다면 지금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재료들이 빨리 반영된다. 이게 이제 유진 파마가 얘기하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한제 하니까 이제 뭐 재건축은 이제 조금은 약세를 띨 거고 뭐 시아파트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니까 가격 오를 테니까 뭐 뛰어들자. 이 마인드는 약간 오프라인 옛날 마인드가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이게 그 초스피드로 정보가 전달되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네. 사실을 놓고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지금은 반사익을 누리기에는 벌써 한 4, 5개월 벌써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될 대로 반영됐다.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액션을 취하셨던 분들이야 이제 괜찮지만 지금 그거 보고 따라가면 좀 위험한 거죠. 한꺼번에 이제 이게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요. 네. 아, 오늘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도 이 주택 시장이 어떤 변수와 어떤 요소들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겠구나라는 게 흐름이 이렇게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봐가면서 정말 베팅할 때인지 혹은 좀 기다려야 될 때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조금은 예. 어쨌든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아마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